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석훈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 넓은 창문을 통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실에서 강석훈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50년 전 빈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10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회장님,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검은색 봉투를 내밀었다. 강석훈은 묵묵히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미 그는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근 들어 심해진 기침, 극심한 피로감,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간암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소견이 적힌 종이를 읽으며 강석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일생을 위기의 순간들을 돌파하며 살아왔다. 죽음 앞에서도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강석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50년간의 기업 성장사보다 희미해져가는 가족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사업에 올인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외아들 강민호, 그리고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손자 강우진. 외아들 민호는 아버지의 냉대를 견디지 못하고 20년 전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강석훈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니,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것이 후회됐다. 이민수 군 들어오게. 강석훈의 호출에 20년간 그의 곁을 지켜온 운전기사 이민수가 조용히 들어왔다. 강석훈에게 이민수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유일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미국에 있는 우진이를 찾아봐. 내 손자를 이제라도 만나고 싶구나. 이민수의 눈이 커졌다. 강석훈이 손자 얘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곧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강석훈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가 일군 거대한 기업 제국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5천억 가치의 재산, 그 모든 것을 물려줄 후계자가 필요했다. 이민수가 회장실을 나가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강석훈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형님, 석훈이 형님 맞습니까?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던 동생 강민훈의 목소리였다. 강석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민훈이로군. 30년 만인가? 아이고 형님. 그동안 연락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지방에서 작은 사업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석훈은 차갑게 웃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이렇게 빨리 새어나가다니. 회사 내부에 첩자가 있는 모양이었다. 누구한테 들었나? 아, 그게 형님 회사 지인에게요. 형님, 제가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때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강석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30년간 연락도 없던 동생이 갑자기 찾아온다니. 명백히 그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석훈은 긴 인생을 살며 사람의 본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어쩌면 이것은 흥미로운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래, 올라오게. 토요일 오후에 내 자택으로 오시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한번 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조카 강태우였다. 그 역시 강석훈의 건강 상태를 듣고 문병을 오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까지 3명의 친척으로부터 더 전화가 왔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다. 강석훈의 눈에 차가운 빛이 어렸다. 죽은 줄만 알았던 친척들이 한꺼번에 살아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명백했다. 그의 막대한 유산이었다. 그날 밤 강석훈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있었다. 20년간 그의 집을 관리해온 가정부 박소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퇴근한 후였다. 식탁 위에는 손대지 않은 요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이민수였다. 회장님, 손자분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의 SNS 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강우진, 미국 LA에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연락은 해봤나? 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장은 없습니다. 강석훈은 화면 속 손자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미국에 직접 가봐. 내 손자를 데려와. 이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회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보게. 오늘 여러 친척분들이 연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병세가 알려지면서 강석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날 걱정해서가 아니라는 건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지. 이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 혹시 그분들의 진심을 확인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강석훈의 눈이 빛났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자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지? 이민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님께서 간병인이 필요하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역할을 맡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 얼굴은 친척분들이 잘 모르실 테니 그들의 진짜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석훈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이민수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간병인으로 위장한다고? 왜 그런 제안을 하는 건가? 20년간 회장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요.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번 해보지. 내일부터 자네는 내 새 간병인이 되는 거야. 회장님, 제가 미국에는 어떻게? 그건 걱정 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지. 자네는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하니까. 이민수가 떠난 후 강석훈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의 인생도 저 별처럼 빛났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내 유산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 가야 할 텐데. 강석훈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게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이길 작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석훈은 가장 신뢰하는 비서 김 부장을 불렀다. 오늘부터 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문을 내게. 그리고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것도 함께. 김 부장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넘게 강석훈과 함께 일해온 그는 회장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나는 병세가 심각해져서 집에서 요양 중이고 특별한 간병인을 고용했다고 해. 회사 일은 당분간 내가 집에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말고. 그날 오후 이민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강석훈의 펜트하우스에 나타났다. 평소 그가 입던 운전기사 유니폼 대신 간병인 복장을 하고 있었고 머리 스타일과 안경을 바꿔 인상도 달라 보였다. 이제 자네는 김민우라는 전문 간병인이야. 자격증도 준비해뒀고 이력서도 만들어뒀어. 강석훈이 서류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5년 경력의 전문 간병인 김민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회장님,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자네가 20년간 내 곁을 지켜왔듯 나도 자네를 잘 알아.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민수, 이제는 김민우라는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토요일에 오는 친척들 앞에서 강석훈은 평소보다 더 아파 보이는 연기를 하고 김민우는 조용히 뒤에서 그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특히 그들이 내가 없을 때 하는 말들을 주의 깊게 들어. 사람들은 하인이나 간병인 앞에서 경계심을 풀고 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지. 토요일 오후 강석훈의 펜트하우스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친척들로 북적였다. 동생 강민훈, 조카 강태우를 비롯해 강석훈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친척들까지 모두 10명이 넘었다.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강민훈이 과장된 친근함으로 인사했다. 그의 아내와 아들도 함께 왔다. 강석훈은 이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얼굴에 창백한 화장을 하고 가벼운 기침을 중간중간 섞으며 평소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연기를 했다. 그래, 민훈아. 넌 여전하구나. 강석훈은 힘없이 대답했다. 거실에 모인 친척들의 시선은 모두 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듯했다. 석훈 삼촌,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조카 강태우가 가식적인 걱정을 표했다. 그는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최근 큰 손실을 입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이민수, 아니 이제는 간병인 김민우가 물 한 잔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간병인다운 조용하고 정중한 태도로 강석훈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강석훈은 약을 받아들고 물을 마셨다. 친척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간병인을 바라보았다. 아, 소개할게. 이분은 내 간병인 김민우 씨야. 24시간 나를 돌봐주고 있지. 친척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에는 간병인을 바라보는 경멸과 무시가 어려 있었다.
이민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회장님, 제가 물러나 있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이민수는 공손히 인사하고 주방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는 특수 녹음기를 몸에 장착하고 있었고 이 모든 대화는 기록되고 있었다. 석훈 형님, 정말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 간병인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믿을 만한가요? 강민훈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강석훈은 미소를 지었다. 김 씨는 의료진 추천으로 왔어. 매우 유능하지. 그런데 형님, 혹시 유산 정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온 것이다. 강석훈은 내심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무심한 표정을 유지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네. 하지만 내 아들이 미국에서 낳은 아들, 우진이가 있어. 그 아이가 곧 한국에 올 예정이야. 순간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친척들의 표정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손자요? 형님에게 손자가 있었습니까? 강민훈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분명 그는 형의 재산이 자신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래, 우진이는 이제 27살이야. LA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더군. 내가 평생 사업에 몰두하느라 가족을 소홀히 했지만 이제라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친척들은 표면적으로는 반가움을 표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가족이 있다는 건 축복이죠. 강민훈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녁 식사 시간, 이민수는 간병인 역할에 충실하게 강석훈의 식사를 도왔다. 그는 마치 존재감 없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친척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럼 형님, 지금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많이 힘드실 텐데. 강태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석훈이 물러나길 바라는 마음이 엿보였다. 주요 결정은 여전히 내가 하고 있어. 물론 날이 갈수록 힘들긴 하지만. 강석훈이 의도적으로 기침을 했다. 이민수가 재빨리 그의 등을 두드리며 물을 건넸다. 친척들은 강석훈의 약한 모습을 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유산 분배에 대한 계산이 서려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강석훈은 피로하다며 방으로 물러났다. 이민수가 그를 부축해 침실로 안내했다. 간병인 씨, 잠시만요. 강민훈의 아들 재현이 이민수를 불러 세웠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삼촌 상태가 정말 심각한가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민수는 간병인다운 전문적인 표정으로 대답했다. 회장님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혹시 언제까지? 죄송합니다만 그건 의사 선생님만 아실 겁니다. 이민수는 공손히 인사하고 강석훈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친척들이 자신을 단순한 간병인으로만 여긴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석훈의 방에 들어서자 강석훈은 이미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의 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떻던가 민수군?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 모두 회장님의 상태와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강석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의 진짜 모습을 지켜보게. 내가 없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특히 중요해. 이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믿고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겠습니다. 강석훈은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서울의 밤하늘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지. 하지만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 법이야. 그의 눈에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지혜와 결연함이 빛나고 있었다. 이민수는 그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임무의 중요성을 느꼈다. 친척들이 모두 떠난 후 이민수는 녹음된 대화를 모두 정리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벌써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특히 동생 강민호는 형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었다. 이민수는 이 모든 대화 내용을 강석훈에게 보고했다. 역시 그렇군. 그들의 진짜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강석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탐욕을 시험해 볼 때가 왔어. 내일부터 매일 다른 친척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들이 자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하는지 지켜보자고. 이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20년간 자신을 신뢰하고 지켜준 강석훈을 위한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그는 반드시 이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다음 날부터 간병인 김민우의 진짜 임무가 시작될 것이다. 일요일 아침 강석훈의 펜트하우스는 조용했다. 간병인으로 위장한 이민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왔다. 20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면서도 그는 늘 강석훈의 생활 습관과 취향을 면밀히 관찰해왔다. 덕분에 그는 강석훈이 좋아하는 홍차 농도와 토스트의 굽기 정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수군, 아니 이제는 민우 씨라고 불러야겠군. 강석훈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모습은 어제 친척들 앞에서 보여준 허약한 모습과는 판이했다. 여전히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자세는 당당했다. 어제 대화 녹음은 모두 확인했나? 네, 회장님.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이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강석훈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어제 친척들이 나눈 대화가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강석훈이 방에 들어간 후 친척들이 나눈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형님한테 손자가 있다니 이건 정말 예상 못했네. 강민훈 동생. 걱정 마 아버지. 손자라고 해도 미국에서 큰애라고 하잖아. 한국 사정도 모르고 회사 경영을 맡을 수도 없을 거야. 강재현 조카. 그래도 법적으로 그 애가 주요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강태우 조카. 형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니 후견인 신청을 고려해 볼 만해. 법원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재산 관리를 맡을 수 있을 거야. 강민훈 동생. 강석훈은 이 대화록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가족이라는 이름은 허울 뿐이었군. 회장님, 특히 강민훈 씨와 그의 아들 재현 씨가 적극적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며 오늘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석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보게. 그들이 자네에게 무슨 제안을 할지 궁금하군. 이민수는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강민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 강석훈의 병원 방문 시간으로 정해졌다. 물론 병원 방문은 허구였고 강석훈은 집에 남아 모든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었다. 오전 중에 강석훈의 비서가 연락해왔다. 미국에 있는 손자 강우진을 찾기 위해 파견된 직원이 LA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다. 강우진을 찾는 일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다. 강석훈은 이대로 게임을 진행하면서도 진짜 손자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우 씨, 제가 좀 쉬고 싶은데 약은 제 시간에 꼭 챙겨주세요. 강석훈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가정부 박소희에게도 들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박소희는 강석훈을 20년 넘게 모셨지만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강석훈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믿도록 해야 했다. 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이민수는 간병인 역할에 충실하게 대답했다. 그가 강석훈의 방문을 닫자 박소희가 다가왔다. 민우 씨,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어제보다 좀 더 힘들어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하더군요. 이민수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정말 안타깝네요. 회장님은 평생 일만 하셨는데. 박소희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적어도 그녀만큼은 진심으로 강석훈을 걱정하는 것 같았다. 오후 2시, 이민수는 강석훈을 병원에 모시러 간다는 명목으로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다. 이민수가 도착했을 때 강민훈과 그의 아들 재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 김민우 씨.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훈이 과장된 친절함으로 인사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계산된 의도가 엿보였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잠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민수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는 간병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형님 상태가 정말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솔직히 어떤가요? 강민훈의 질문에 이민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회장님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강민훈과 재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 대신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민훈이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던졌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민우 씨,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현이 말을 꺼냈다. 그는 20대 후반의 젊은이였지만 눈빛은 이미 세상의 때가 묻어 있었다. 회장님의 상태가 이렇다 보니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특히 재산 관리 같은 부분에서 이민수는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회장님이 혹시 유 원장이나 재산 분배에 대해 얘기한 적 있나요? 강민훈이 본론으로 들어왔다. 이제 그들의 의도가 명확해졌다. 글쎄요. 회장님께서는 손자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물려주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강민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손자라. 사실 그 아이는 형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습니까? 어떻게 그런 큰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재현이 한 발 더 나아갔다. 민우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회장님의 건강이 돌아오시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회장님께서 정신이 혼미해지셔서 판단 능력을 잃으시면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요. 이민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분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강민훈이 설명했다. 그의 눈에는 야망이 가득했다. 회장님의 동생으로서 제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우 씨에게도 좋은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이민수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떴다. 어떤 제안이신가요? 회장님의 상태와 일상에 대해 저희에게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특히 회장님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지, 그리고 만약 회장님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시려 한다면 저희에게 꼭 알려주세요. 재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봉투 하나를 살짝 이민수 쪽으로 밀었다. 일단 소정의 사례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주신다면 더 많은 금액을 드릴 수 있고요. 이민수는 봉투를 바라보며 갈등하는 표정을 연기했다.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하시면 물론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이건 다 회장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강민훈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화는 여기서 끝났다. 이민수는 시간이 되었다며 자리를 떴고 강민훈 부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배웅했다. 이민수는 곧장 강석훈의 집으로 돌아갔다. 강석훈은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나 민수군. 회장님, 그들이 벌써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훈 씨가 회장님의 판단 능력이 없어진다면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민수는 봉투를 꺼내 강석훈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심지어 저에게 스파이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와 만나는 사람들, 특히 유언장 작성 움직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강석훈은 차갑게 웃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군. 민훈이 녀석.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군. 회장님, 모든 대화는 녹음했습니다. 이민수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강민훈과 재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것이다. 강석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수군, 내일은 조카 태우를 만나보게. 그 녀석도 비슷한 제안을 할 것 같은데. 네, 회장님. 이미 강태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이민수는 조용히 집안을 돌아다니며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강석훈의 지시였다. 이제 집안의 모든 대화는 기록될 것이다. 다음 날 점심, 이민수는 강태우와 만났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일식 레스토랑이었다. 강태우는 강민훈과는 달리 처음부터 솔직했다. 민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강석훈 회장님의 재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향방에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는 술을 한 잔 마시고 말을 이었다. 삼촌의 그 손자,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수상하지 않나요? 이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LA에 있는 손자분이 곧 오실 거라고요. 강태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런데 말이죠, 민우 씨. 만약 그 손자가 오지 않는다면, 또는 오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민수는 순간 긴장했다. 강태우의 말에 위험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별 말씀 아닙니다. 그냥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강태우는 웃으며 말을 돌렸다. 그보다 민우 씨, 회장님을 모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 2배를 드릴게요. 단 한 가지만 도와주신다면요. 이민수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의 약을 관리하시죠?
그 약에 이것을 좀 섞어주세요. 강태우는 작은 약병을 내밀었다. 이민수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무엇입니까? 걱정 마세요.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회장님의 정신을 좀 혼미하게 만드는 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후견인 신청을 하기 좋거든요. 이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았다. 강태우의 제안은 단순한 스파이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는 얼마 없을 테니까. 강태우의 미소 뒤에는 냉혹한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이민수는 약병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떴다.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다. 강석훈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였다. 강석훈의 집으로 돌아온 이민수는 즉시 강석훈에게 모든 내용을 보고했다. 강석훈은 약병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분석해봐야겠군. 이게 정말 무슨 약인지. 회장님, 강태우 씨의 제안은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석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우리는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해. 그들 모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한꺼번에 심판할 거야. 그때 갑자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에 파견된 직원이 강우진을 찾았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강우진은 내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라고 했다. 드디어 우진이가 오는군. 강석훈의 눈에 감정이 어렸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손자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군.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강석훈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새로운 유언장이었다. 민수군, 이 유언장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게. 때가 되면 꺼내야 할 테니. 이민수는 유언장을 받아 보안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간병인 복장을 정돈했다. 그날 저녁 강민훈과 강태우를 포함한 여러 친척들이 다시 강석훈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강석훈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민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계산과 탐욕을 읽을 수 있었다. 형님, 좀 어떠세요? 많이 편찮아 보이시는데. 강민훈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다. 강석훈은 더 악화된 연기를 선보였다. 말을 더듬거리고 기억력도 감퇴된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다만 좀 피곤할 뿐이야. 형님, 제가 좋은 의사를 소개해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데. 강태우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강석훈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민수는 조용히 간병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완벽하게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귀와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친척들이 떠난 후 강석훈과 이민수는 녹음된 모든 대화를 다시 들었다. 친척들은 강석훈이 없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재산 분배에 대해 이야기했고 심지어 강석훈의 정신 상태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방법까지 논의했다. 정말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회장님. 이민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지. 특히 돈 앞에서는. 강석훈은 피로에 지친 표정이었다. 70대의 노인이 이런 배신과 음모를 마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회장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석훈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직은 아니야. 내일 우진이가 도착해. 그 아이를 직접 만나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릴 거야. 이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때까지 강태우 씨가 준 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은 분석 결과가 나왔어. 의식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야. 불법은 아니지만 노인에게 투여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용량이었어. 강석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자네가 걱정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믿어주게. 내 모든 계획에는 이유가 있어.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 이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20년간 강석훈을 모시며 그의 지혜와 판단력을 신뢰해왔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석훈의 집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후에 강우진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강석훈은 이민수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민수군, 오늘 오후 모든 친척들을 다시 불러. 우진이가 도착하면 함께 자리를 마련할 테니. 회장님, 그러면 제 역할은? 자네는 계속 간병인으로 남아있게. 마지막까지. 강석훈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민수가 처음 보는 흥분된 감정도 어려 있었다. 손자를 처음 만난다는 기대감이었을까? 이민수는 모든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강석훈이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오후 5시까지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친척들은 모두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 아마도 그들은 강석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유산 분배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공항에는 회사 직원이 강우진을 맞이하러 갔다. 이민수는 집에 남아 마지막 준비를 도왔다. 그는 간병인 복장을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돈했다. 오늘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오후 5시 예정대로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강민훈, 강태우를 비롯한 모든 친척들이 기대감과 긴장감을 안고 거실에 모여 있었다. 이민수는 간병인으로서 조용히 강석훈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을 향했다. 이민수가 문을 열자 젊은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강석훈을 닮은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할아버지,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석훈은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우진이구나. 두 사람의 만남은 감동적이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와 손자였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법.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어려 있었다. 친척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강민훈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강우진이 실제로 존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강석훈은 감정을 추스르고 모두를 향해 돌아섰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손자 우진이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내 유산 분배에 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서죠. 강석훈의 목소리는 갑자기 힘이 넘쳤다. 방금 전까지의 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친척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강석훈은 이민수를 바라보았다. 이민수는 천천히 간병인 가운을 벗었다. 그리고 안경도 벗었다. 이분은 김민우 간병인이 아닙니다. 20년간 내 곁을 지켜온 운전기사 이민수입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다. 특히 강민훈과 강태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왜 이런 짓을? 강민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석훈은 차갑게 웃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내 판단 능력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내 재산을 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강석훈은 테이블 위에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았다. 지난 며칠간 여러분이 나눈 모든 대화는 기록되었습니다. 강민훈, 자네는 내가 정신적으로 무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해서 후견인이 되려고 했지. 심지어 이민수에게 뇌물까지 줬어. 강민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강태우, 자네는 더 심각한 일을 저질렀어. 이 약을 내게 투여하라고 했지. 강석훈은 강태우가 준 약병을 꺼냈다. 검사 결과 이 약은 노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이었어.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내게 투여했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을 거야. 강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함정이야. 당신이 나를 모함하려고. 모든 대화는 녹음되어 있네. 증거는 이미 충분해. 강석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천천히 손자 강우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우진아,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던 우리 가족의 현실이다. 내가 평생 일에만 집중한 것이 이런 가족을 만든 것 같아 미안하구나. 강우진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곧 할아버지를 위로하듯 손을 잡았다. 이제 내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강석훈은 새 유언장을 꺼냈다.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첫째, 회사 지분 70%는 내 손자 강우진에게 상속합니다. 하지만 그가 경영 경험을 쌓을 때까지는 이사회가 회사를 운영할 것입니다. 강우진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숙여 할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는 뜻을 표했다. 둘째, 나머지 회사 지분 20%와 부동산 일부는 20년간 나를 충직하게 모신 이민수에게 상속합니다. 이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이런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셋째, 가족들에게는 친척들의 표정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이 어려 있었다.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겠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다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1년간 매주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강석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작은 자비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가족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 변화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10%의 지분과 일부 재산은 직원복지재단과 교육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강석훈은 유언장에 서명하고 증인들에게도 서명하게 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료되었다. 친척들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강민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형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강석훈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바로 그 때문에 난 자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자네가 진정한 가치를 깨닫길 바라면서. 모든 친척이 떠난 후 방에는 강석훈, 강우진 그리고 이민수만 남았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강우진이 감탄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했다. 우진아, 내 아버지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 너에게 해주고 싶구나. 우리에게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 강석훈은 손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민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민수군, 자네에게 미안하네. 이런 어려운 역할을 맡겨서. 이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다만 회장님 결정은 너무 과하십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 강석훈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20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이게 내 마음이네. 그날 밤 강석훈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는 자신의 유산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손자와 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다. 이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모든 녹음 파일과 증거를 정리했다. 그의 마음에는 강석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인간의 탐욕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었다. 강우진은 호텔방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토록 드라마틱한 가족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꼈다. 할아버지와 함께할 시간, 그리고 새로운 책임과 기회를 생각하며 다음 날 아침 강석훈의 펜트하우스는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어제의 소라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강석훈, 강우진, 그리고 이민수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할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강우진이 물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회사에 대해 배워야 하고 나는 너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하지. 그리고 강석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길 바라고 있어. 그들이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회는 주고 싶었단다. 이민수는 조용히 강석훈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이 현명한 노인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닌 강석훈의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회장님, 저는 계속 회장님 곁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 역할이 바뀌더라도요. 강석훈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민수군. 자네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 강석훈의 마지막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의 유산은 올바른 사람들에게 가게 될 것이고 그의 지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마지막 승리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실과 신뢰를 지켜낸 승리.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VIP룸.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강석훈 회장 생신 축하라고 쓰인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77세 생일을 맞은 강석훈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강우진이 샴페인 잔을 들어올렸다. 1년 전 미국에서 급히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제 석훈그룹의 부회장으로 성장해 있었다. LA의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던 청년은 이제 대한민국 10대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영자로 변모했다. 고맙다, 우진아. 덕분에 행복한 생일이구나. 강석훈의 시선이 테이블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향했다. 이민수는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닌 석훈그룹의 이사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겸손했다. 회장님, 오늘 정말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강석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1년 전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6개월에서 1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와 손자를 만난 기쁨, 그리고 가족 문제를 해결한 후의 평안함 덕분인지 그의 건강은 놀랍도록 호전되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1년 전보다 건강지수가 좋아지셨대요. 가정부 박소희도 기쁜 듯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강석훈의 집을 관리하며 충실하게 그를 돕고 있었다. 갑자기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들어왔다. 강민훈, 그의 아내와 아들 재현, 그리고 조카 강태우였다. 1년 전 충격적인 가족회의 이후 처음 있는 재회였다. 형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강민훈의 목소리는 1년 전과는 다른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석훈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와줘서 고맙다 민훈아. 강민훈 일행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다. 강우진과 이민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관찰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강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강석훈은 손자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괜찮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강석훈은 새로운 손님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나? 강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의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제가 형님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가족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강태우도 고개를 숙였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양로원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고요. 강석훈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오랜 세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왔다.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오늘 여기에 왔나요? 이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는 여전히 이 가족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강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형님께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가 형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님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건 제가 그동안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서류입니다. 형님께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훈의 눈이 약간 커졌다. 그는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다. 진짜였다. 강민우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금액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민훈아, 형님,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형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치려 하셨던 것을. 강태우도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 제가 가진 전 재산은 아니지만 앞으로 제 수입의 30%를 지속적으로 교육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방 안에 묘한 감동이 흘렀다. 이민수와 강우진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들은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다. 강석훈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지. 그는 두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희들의 진심이 느껴진다. 고맙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다. 특히 강우진과 재현은 같은 또래로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촌형이 LA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했다고. 나도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어. 재현의 말에 강우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넌 금융업에 종사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버지가 원하셔서. 사실 내 꿈은 따로 있었어.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꿈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현의 눈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석훈이 모두에게 말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어서 행복하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발표할 것이 하나 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내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지만 이제 나는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려고 한다. 우진이가 충분히 성장했고 이민수도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강석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1년 전 내가 했던 약속을 지키려 한다. 민우나 태우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줬구나. 내 유언장을 수정해서 너희에게도 일부 지분을 남길 생각이다. 강민훈과 강태우의 눈이 커졌다. 형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런 의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야. 물론 대부분은 여전히 우진이와 이민수에게 가겠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내 바람이니까. 강석훈의 눈에는 지혜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결코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가족들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주부터 우리 모두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한다.
내 여생의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구나. 강우진이 기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이민수도 미소를 지었다. 그는 20년간 강석훈과 함께 일하면서 그가 이토록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회장님, 제주도 별장을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강석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에는 호텔에 묵자. 이민수 군도 이제는 일에서 좀 벗어나 쉬어야 해.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라 이사니까. 이민수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그는 자신의 새로운 위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네, 회장님. 그리고 이제 나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말게. 그냥 형처럼 편하게 부르는 게 어떻겠나. 이민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20년간의 주종 관계를 넘어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 모임이 끝나갈 무렵 강민훈이 조용히 강석훈에게 다가갔다. 형님,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양로원에서 봉사하는 동안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강민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은 형님의 오래된 첫사랑이었던 이영숙 여사였습니다. 강석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이영숙, 50년도 더 전 그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잠시 연인 관계였던 여인이었다. 영숙이가 아직 살아있나? 네, 건강은 좋지 않지만 정신은 또렷하십니다. 그리고 형님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강석훈의 눈에 옛 추억이 스쳤다. 젊은 시절 그는 영숙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사업의 모든 것을 걸면서 그녀를 떠났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였다. 그분께서 형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강석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민훈아. 내일 그곳에 가보겠다. 이 대화를 지켜본 강우진은 할아버지의 눈에서 전에 없던 감정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리움이었을까? 아니면 후회였을까? 다음 날 아침 강석훈은 이민수와 함께 양로원을 찾았다. 심장이 젊은이처럼 뛰었다. 50년 만의 재회. 그는 이영숙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을 생생히 기억했다. 꽃다운 20대의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했던 그 순간을. 양로원 정원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하얀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강석훈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눈빛. 영숙아. 이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도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다. 석훈 씨. 두 노인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50년의 세월, 그들이 걸어온 서로 다른 인생의 길. 이영숙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양로원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당신은 성공했군요. 항상 신문에서 봤어요. 이영숙의 말에 강석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성공? 글쎄. 사업은 성공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쳤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과거를 회상했다. 그들의 눈에는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따뜻한 우정이 담겨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석훈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민수는 그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았다. 민수군,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 잠시 후 강석훈이 입을 열었다. 무엇입니까? 아니, 형님. 강석훈은 미소를 지었다. 돈과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좀 더 일찍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내 아들이, 내 가족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석훈이 가족에 대한 후회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도 있고 가족들도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강석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시간이 있어.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할 시간이. 그날 저녁 강석훈은 강우진을 불러 오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손자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배운 교훈들, 그리고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강우진은 진지하게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할아버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할까요? 우진아, 회사는 중요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야. 직원들을 존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라. 강석훈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성공을 위해 가족을 희생한 거였어. 너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강우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저는 다르게 살 거예요. 일주일 후 강석훈은 약속대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강우진, 이민수는 물론이고 강민웅과 그의 가족 강태우까지 오랜만에 모인 가족 여행이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는 순간 강석훈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다들 웃어요. 하나, 둘, 셋.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모두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은 나중에 강석훈의 서재에 가장 소중하게 걸리게 될 것이다. 저녁 호텔 테라스에서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강석훈에게 이민수가 다가왔다. 형님, 별이 참 많네요. 그래,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지. 두 사람은 잠시 별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형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강석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랜만에 진정으로 행복하구나. 1년 전 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사실 그저 내 재산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기회였던 것 같아. 이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의 지혜 덕분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내치지 않고 변화할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강석훈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이구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내가 소홀히 했던 것들이 정작 가장 중요했다니.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앞으로 남은 시간, 난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이민수는 자신의 멘토이자 이제는 가족이 된 이 노인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강석훈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지혜와 용기였다. 형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훈은 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구나. 아직 우리 가족과 함께할 일이 많으니까. 제주도의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강석훈의 남은 인생처럼 밝고 아름다웠다. 가족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날, 강석훈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것을 깨달은 것은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나는 돈이 아닌 마음이 풍요로운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강석훈의 새로운 인생장이 시작되었다. 간병인으로 위장한 운전기사를 통해 가족들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족들도 함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유산이었다. 돈과 재산이 아닌 지혜와 사랑, 그리고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